그때 알아서 그날이니까 월요일 날 알아서 시험 시간에 1시에 봐도 되고 뭐 1시 2시에 봐도 되고 뭐 그거는 그냥 1시에 보지 뭐 점심 먹고. 그게 그냥 딴 사람도 안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그 공지도 남겨다 있고 시험 보니까 시험 보는 거 오라고. 못 보는 사람은 얘기하면은 일찍 와서 봐도 되고 그 다음날 봐도 되니까 그건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이산화탄소 공급 장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난방기 배기가스가 있고요. 보일러, 그다음에 이제 외부 CO2, 액체 CO2가 있는데요. 그 난방기 배기가스는 이제 그 가스 보일러 있죠. LNG나 LPG 가스 보일러 이용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CHP라고 되어 있죠. CHP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이게 복합 발전기인데 전기하고 물을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가 이렇게 지역 난방하는 거 있죠. 지역 난방은 뭐예요? 뜨거운 물로 지역의 아파트 같은데 주택에 뜨거운 물 공급해 주잖아요. 그걸 우리 CHP라고 불러요. 전기도 만들고 뜨거운 물도 공급해 주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가스 거기서 이제 그걸 만든 그 물하고 전기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 가스 태워서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 나죠. 그것을 온실에 공급하는 걸 우리가 난방기 배기가스라고 해요. 그러면은 난방기 그 배기가스를 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난방기 배기가스를 하게 되면 난방을 탄 다음에 바로 온실로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볼게요. 거쳐야 돼요. 보일러는 밤에 돌려요? 낮에 돌려요? 밤에 돌리죠. 근데 가스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낮에 필요해요? 밤에 필요해요? 낮에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추결 탱크에다가 간접적으로 물을 데핀 다음에 그 물을 갖고 내가 사용해야지만 CO2를 공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낮에 뜨거운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CO2를 만들고 뜨거운 물을 언제 써요? 밤에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난방기 배기가스를 사용하는 온실은 규모가 커야 돼요. 유럽에서 옛날에 4헥타짜리들이 있었는데 최소한 요즘에는 20헥타 이상에서 이걸 한대요. 그 전에 있던 건 다 없애버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또 갑자기 여단 나왔다. 헤르츠라는 거 배웠죠. 우리 지난번에 전기 배워서 헤르츠 배웠죠. 헤르츠 교류 중에 배우면서 우리나라가 60헤르츠거든요. 근데 유럽은 60이 아니라 뭐 다르대요. 그래갖고 옛날에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이 CHP를 사다가 중고 사다가 다르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헤르츠가 안 맞아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주파수가 안 맞아서 고치는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 다음에 외부 CO2를 이용한다. 이건 뭐예요? 공기 중에 있는 CO2를 온실로 끌어들이겠다. 내가 이것도 탄산십이에요. 온실 안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온실 바깥에 그 자연계에 있는 CO2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외부 CO2 이용이라고 하고요. 액체 CO2는 그 탱크로를 갖고 다니는 거 CO2를 이제 액체 CO2라고 하는데 가격이 제일 비싸요. 한 300원 정도 이상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소식 발생기라고 해서 제가 보여줄게요. 연소기. 요게 연소식인데요.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는데 여기다가 등유나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LNG를 사용해서 LPG를 사용해서 가스를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연소시라고 합니다. 이것들이요. 이 연소시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낮에 데피죠. 만약에 CO2가 모자란다고 해서 내가 이 연소식 가스기를 돌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실의 온도가 올라가게 내려갈까요?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그러니까 그 연소식 탄산가스 발생기를 사용한 위치의 온도가 더 높겠죠. 다른 것보다 온도 편차가 크게 발생해요. 그래서 옛날에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줄은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온일 때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액화탄산가스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데 킬로그램당 300원에서 350원 정도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밑에 이 분배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킬로그램당 한 800원, 500원 하거든요. 너무 비싸서 사용할 수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이 3톤짜리 요 탱크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들을. 그 다음에 우리가 배기탄산가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보일러 쓰는 거는 주로 CHP라고 해서 발전기에서 사용하는 이제 전기도 만들고 물도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1立方미터의 샤넬가스 연소시키면은 CO2 1.8kg하고 물 1.4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가격을 따져보면은 지금
그 천연가스 가격이 제가 듣기로는 한 900원, 1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탄산가스는 350원 정도 하니까 천연가스 1kg를 그러니까 1000원어치 때문에는 탄산가스를 한 600원어치 만들 수가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결국 천연가스 CO2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천연가스를 사용하면 손해고요. 이때는 반드시 이 열을 갖다가 보일러용으로, 그러니까 내가 난방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득이 되겠지, 그들요. 그 다음에 이 배기탄산가스는 추결조라고 해서 반드시 추결 탱크에다가 물을 데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렬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직렬로 사용하지 않아요. 직렬로는 항상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탄산가스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뭐 볏짚이라든가 이런 나온다고 하는데요. 뭐 이거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그 다음에 고체탄산가스인데 이 고체탄산가스는 사용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그 너무 많이 달아 해서 인력비가 많이 소요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한 300평 된 온실에다가 한 6,000개를 100g짜리를 한 6,000개 달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것을 운영하는데 인력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고체탄산가스는 사용하지 않는 걸 권장한다. 이건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고체탄산가스는 탄산가스가 밤에 나와야 돼요. 낮에 만들어야 돼요. 낮에 공급돼야 되죠. 밤에는 광합성을 안 하니까. 근데 이거는 고체는 밤에도 낮에도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탄산가스를 이용할 때는 CO2를 사용해서 이제 공급할 때는요. 보통 우리가 그 닥트나 PE관을 사용하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닥트, 그러니까 가까운 데는 구멍을 띄엄띄엄 뚫고요. 멀수록 쫌쫌이 뚫어서 앞뒤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누가 일부 이제 탄산가스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에 설치한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탄산가스를 공급할 때는 제가 뭐라고 했죠? 무겁기 때문에 높은 거 설치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아래쪽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아래쪽에다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반적으로 40m 넘어가면 균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의 다 40m는 웬만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있고 넘어가기 때문에 유도팬을 이용해서 우리가 CO2를 골고루 퍼뜨리려고 이제 그런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도팬의 목적이 탄산 시비할 때 탄산가스를 골고루 퍼뜨리는 것도 목적이 되겠죠, 이것들이요. 탄산가스 배출 구멍의 규격은 직경이 한 0.8mm 정도 설치하게 되고요. 구멍 간격은 25에서 그러니까 1.6m에서 25cm 사이에서 이제 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O2 양은 탄산가스 시비 걸 보게 되면은 이거는 공기 유동인데요. 공기 유동은 일반적으로 온실의 문이 닫았을 때 더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문을 열었을 때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알 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실의 문을 닫았을 때는 계속해서 공기 유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기 유동은 우리가 적절한 공기 유동 속도는 초당 0.5m거든요. 2m/s에서 식물체 이파리 흔들려요. 그래서 0.5m라는 얘기는 굉장히 느린 속도다. 그다음에 공기 유동이 필요한 이유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요. 식물 사이, 그러니까 옆면 경계청의 습도가 높아서 병 발생이 많고 광합성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물의 생산은 온실 안의 습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의존한다? 옆면 경계청의 습도에 의존한다. 여기 가로칠게요. 단답식 될까요? 예. 옆면 경계청의 습도에 의존한다. 맞죠? 그 다음에 측창과 천창을 열어도 시설 내부 온도는 위치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1번과 2번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경험, 물론 이 효과는 있긴 있겠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 3번, 4번이 가장 큰 유도팬을 돌리는 가장 큰 목적이 3번, 4번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EPA 기공에서는 습한 공기가 내부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항상 습하다, 다습하다. 이런 영역을 우리가 옆면 경계층이라 부른다. 옆면 경계층을 부른다고 했어요.
옆면계층은 두께는 잎이 작을수록 얇고요. 옆면경계층은 1에서 10mm이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한 2mm 정도 된다. 그래서 옆면경계층이 두꺼울수록 생산이 안 되고 광합성도 안 되므로 약한 바람으로 항상 씻어주는 것이 좋다. 바람을 불어서 항상 옆면경계층이 없거나 얇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유동팬을 돌리는 이유를 보게 되면은 유동팬이요. 유동팬을 돌릴 때 유동팬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식물체에서 공기를 빼는 게 아니라 식물체에 있는 이 공기가 통로로 모이고 그것을 유동팬이 옆으로 밀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 유동팬이 직접 식물체 잎에 닿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얘는 기류를 만들죠. 바람을 이렇게 불면은 요게 저기압이 걸리고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면 식물체 주변에 잎에 있던 공기가 다시 일로 모이고 위로 올라가고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다시 식물체에 붙는 이런 과정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공기 유동을 하게 되면은 옆면경계층을 없거나 낮춰줘서 훨씬 더 식물이 결로를 줄여주고 광합성을 촉진시킬 수가 있다. 병도 줄여주고요. 공기 유동은 효과가 뭐냐? 공기 온도 습도 및 탄산가스의 농도를 균일하게 분포시킨다. 그다음에 옆면경계층을 없애준다. 옆면경계층이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식물 주위의 습도를 낮춰 병 발생을 줄여준다. 실내 공기를 유동시켜 작물의 증발성이나 광합성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효과가 있고요. 주로 여기서 이제 상부 수평 유동팬을 사용 시 주의사항을 보게 되면은 이제 환기창이 열려 있을 때 사용하는 효과가 없어요. 큰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실내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단 생장점의 온도는 낮출 가능성이 있다. 공기 유동의 습도는 높아질 수 있다. 오히려.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것도요. 곰팡이병이 만연시킬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곰팡이병이 발생했을 때 포자를 전 포장에 골고루 분포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곰팡이병이 생기면 유동팬을 꺼야 될까요? 그건 아니다. 방제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공기 유동팬을 안 돌리면은 포자는 골고루 안 퍼지는데 역시 그러니까 식물체의 결로를 더 유발시켜서 병 발생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이것들이요. 그리고 또 제가 유동팬 설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공기를 시간당 최소 3배 정도 유도해야 되는 3배 정도를 3회 정도 유동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30%를 공기를 밀어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고요. 우리가 고려사항은 설치 위치 유동팬 사용 표현을 봐야 되는데 공기 유동팬을 작동시킬 때 시설이 밀폐되어 있으면은 상대 습도가 높아지고 CO2가 감소함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증발을 촉진시키는 그런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공기 유동을 만들게 되면은 야간 등산량을 늘려주거든요. 그건 나쁜 건 아닌데 습도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다. 약간은. 우리가 공기 유동팬은 첫 번째가 유동팬은요. 첫 번째는 팬 위치는 3에서 5m. 그러니까 난방기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3에서 5m 앞에다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위치는 난방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난방기 있는 경우 첫 번째 위치를 난방기에 대신하고요. 마지막 팬 위치는 끝나기 12m, 15m 있고요. 15m 간격 이내로 설치하는데 유도팬 직교에 30배 거리 이내, 30배 이내. 유동팬이 30cm면 몇 미터예요? 9m죠. 9m 이내에 설치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유동팬이 보통 몇 cm짜리 설치해요? 보통 30cm 설치하죠. 그러니까 9m 이내에 설치하는 게 보통 맞아요. 그래서 5m짜리는, 그렇죠. 50cm짜리는 이만큼짜리는 15m죠. 예. 그 다음에 식물보다 0.6에서 0.5m에 설치해야 바람의 장애를 방지한다.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얘들이요. 시설이 전체로 보았을 때 공기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길이 방향 또 하나 길이 방향 설치한다. 길이 방향 귀 쪽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바로 이렇게 길이 방향이죠. 길이 방향으로 회전을 설치한다. 이렇게. 그리고 한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회수가 돼야 되죠. 만약에 한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잘못된 거죠. 갔으면 다시 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요?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그 다음에 가고 오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돼야지 한 방향으로만 가면은 안 된다는 거 얘들은. 문제 잘할 때 내가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인데 얘를 화살표방 이쪽으로 바꿔놨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방향은 유동팬은 오고 가고 오고 가야 된다는 것도 하나. 그러면은 볼게요. 왼쪽은 그러니까
잘못 설치가 보면 이란 길이방을 설치하고 직각을 설치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 않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잘못된 거죠. 이건 지금 길이방향 맞죠? 직각인 뭐예요? 잘못된 거죠. 유동펜 직각방향 설치하면 온실에 직각방향이 아니라 길이방향 설치한다. 그 다음에 선풍기선 돌아가게 설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선풍기 방향이 안 되고. 각도를 온실을 위쪽으로 보거나 밑을 보게 하면 안 된다. 항상 수평으로 보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가 뭐냐면은 얘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유동펜이? 이상하게 있어요. 식물체 가리키고 있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들은. 그 다음에 처음에 설치하면 안 되고 어디에 설치해야 돼요? 온실의 중간 설치해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얘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식물체 사이에 껴있죠? 이렇게 설치하지 말라는 거죠. 얘들은. 그 다음에 유동펜이 바람을 돌려서 식물끼리 바람 맞으면 잎과 잎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요. 첫 번째가 기스가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증산을 멈추게 돼요. 기공을 닫아서 식물이 바람을 맞으면은 기공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기공을 닫아버릴 수가 있고, 그래도 오히려 증산이나 광합성 속도를 방해한다. 바람을 불면 어떻게 된다? 기공을 닫는다고 했어요. 기공을 닫는다. 그 다음에 개개유동펜은 작물이나 시설물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적은 범위에는 바람이 전달되지만 넓은 범위에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개유동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단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선풍기 아니라는 거 절대로. 유동펜은 선풍기 아니다. 바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식물체에 의해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펜 같은 경우는 밤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밤에 더 사용해야 되죠. 밤에 더 사용합니다. 잘못되어 있는 밤에 습해지기 쉽다고 하는데 오히려 밤에 공기를 유동시켜서 증산을 유도해야 된다. 이것들을. 그러면은 유동펜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가 수직 유동펜인데요. 수직 유동펜은 요새 유행하고 있어요. 근데 수직 유동펜은 좋은데 설치를 왜 못할까요? 높아야 돼요. 6m도 안 돼. 6.5m가 돼야 돼. 우리 새로 짓는 온실 높이가 6.5m. 왜? 유동펜 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동펜을 유동거리가 짧아서 적은 경우로 더 많은 공을 설치한다. 한 200입방미터, 60평에 한 개밖에 설치 안 해요. 그 다음에 수평 위치간 온도 편차가 적고 수직 위치 온도 편차가 적고 보강할 경우 보강등을 설치하게 되면은 위에 뜨거운 공기를 아래에 내려보냄으로써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CO2가 분포가 균일하다. 근데 뭐가 있어요? 유동펜 입구의 속도가 풍속이 2m/s, 초속 2m예요. 그래서 온실 높이가 낮아서 온실 작물의 상부가 유동펜으로부터 거리가 얼마가 확보돼야 된다? 2m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장애가 발생한다. 유동펜으로부터 거리가 2m를 하려면은 보통 유동펜이 트러스 밑에 설치하잖아요. 트러스로부터 1.5m 되는 데가 식물 생장점이 있어요. 일반. 그러면은 트러스가 2m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m가 올라가려면 2m가 올라가려면은 축구 높이가 6.5m가 되고 유인 높이가 그래야 생장점 수직펜으로부터 2m를 확보할 수가 있다. 수직펜을 예를 보면은 이겁니다. 바로 수직펜의 바람을 밑으로 부는 게 아니라 수직펜은 위에 있는 공기를 옆으로 분산시켜서 아래에 내려요. 그 다음 다시 아래에 있는 공기를 위로 빨아올려서 옆으로 분산시켜서 내려오죠. 이것을 반복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직펜의 높이가 그러니까 수직펜으로부터 생장점의 거리가 2m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축구 높이가 6.5m 이상을 권장하는 게 바로 수직펜을 설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 축구가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직펜을 설치하게 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해드려요. 그 다음에 공기닥틀 설치관이 있는데 공기닥틀은 제가 그 다음에 FCU라고 아시죠? 하부에 설치는 FCU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온실 밑에 민호 옛날에 저기 봤죠? 팜팜에 보면 닥트 있나 밑에? 거기 FCU? 거긴 없나? 팜팜 없죠? 자, 팜팜이라고 돈부팜에 없죠? 팜팜에만 있나 보다. 거기 옛날 온실은 없네요. 요새 새로 짓는 온실은 버터 밑에 이렇게 닥트를 설치하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난방용이라 생각하는데 난방용 아니 바로 공기 닥트, 하부 닥트를 이용해서 공기 유동용이다. 그건 난방을 할까 안 할까요? 해요. 따뜻한 바람이 나요. 따뜻한 바람이 나와 유동이 잘 되니까 하는데 그 목적은
난방이 아니라 뭐다? 공기 유동력이다. 그래서 실제로 찬바람도 나와요. 찬바람도 나오는데 찬바람보다는 거의 다 뜨거운 바람 나오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찬바람 나올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찬바람, 뜨거운 공기 나오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부닥터는 어떻게 돼요? 1시 50분, 2시 45분 뭐예요? 1시 45분 여기죠. 이렇게 나온다니 이렇게 나오게 설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밤에 사용하면은 이제 뭐 증산 촉진으로 절대습도가 높아지고 난방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부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왜? 증산량이 너무 적을 때 문제되므로 야간 증산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습공기선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뭐 보고 있나? 잠잠해서 뭐 하고 꿈꾸고 있죠? 어떤 꿈을 꿔요? 작물을 잘 재배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사람 뭐 끼고 자고 있죠? 습공기선을 습공기선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습공기선이 환경재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습공기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기만 있는 경우가 없죠. 거의 다. 그러니까 질소 이상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건조한 공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습이 들어있다. 그래서 습공기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쪽은 엔탈피를 얘기하고 이것은 상대 습도, 이거는 건고 온도, 이건 절대 습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뭐다? 절대 습도, 그 다음에 엔탈피, 건고 온도, %지고요. 그 다음에 비체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킬로그램당 공기의 부피를 얘기하는 건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는 커진다. 온도가 낮을수록 부피는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탈피 잔멸심을 지난번에 배웠었고요. 아까 전에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습공기선의 사용법을 대게 되면은 또 아까 했던 것들이니까 넘어가고요. 일단 넘어가고. 사이코메트리 차트 나 몰랐는데 이게 그 안드로이드는 공짜고 애플은 돈 내야 된다면서요? 나 몰랐네. 저도 안드로이드라. 안드로이드는 공짜고 저희 애플은 돈 내야 된대요. 8,000원이나 내야 된다고. 난 몰랐네. 그거를. 그러니까 웬만하면 삼성 거 써. 애플도 쓰고 공짜가 보니까 나 그 다위에다 애플 웬만하면 공짜가 많은 줄 알았더니 애플은 돈 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하나 다운 받으면은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일단 다운 받아 놓으시면. 그 다음에 자연재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면은 양력이라고 해서 위로 부풀어 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그래서 지붕이니까 온실이 들 뜨거든요. 그래서 양력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양력을 감아주면 되는데 이 온실에서 바깥으로 바람을 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배기창이라고 배기팬이라고 있죠. 배기팬을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주게 되면은 이 양력이 약해져서 온실이 뜨지 않는다. 그래서 온실 꺾이는 모습인데 여기 다 주의점. 태풍 불기 전에 우리 뭐예요? 가서 문도 다 닫고 창 전부 닫고 확인하죠. 그 다음에 뭐 번개 벼락 떨어질 것 같으면은 그 두꺼비 내려놓죠. 근데 여기서 바람이 불어서 온실이 지금 들떴어요. 가면 돼야 한대요? 절대로 안 돼요. 온실이 들떴다. 하여튼 태풍이 분다 이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집에서 나올 생각을 안고 집에 딱 들어박혀 있다가 태풍 지나가면 그 다음 나와야 돼요. 절대로 태풍 불 때 지나가면 나가면 안 된다고. 나가봐야 할 일도 없어요. 괜히 사고만 나니까 나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기초에 보게 되면은 이게 그 일본이 아니라 현장 나가보면요 기초가 바깥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만큼 효과가 있다 없다? 전혀 쓸모없는 기둥이다. 그래서 60cm가 있고 그럼 얘는 실제로 기둥이 50cm밖에 안 49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은 땅 속에 완전히 묻혀 있을 때만 효과가 있다 생각하시면 노출되어 있으면 효과가 없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하우스 밴드 같은 경우 끈 같은 거 전부 다 수청을 외우셔야 되고 피복지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굴어 들어가서 찢을 수가 있으므로 접착용 테이프 같은 걸로 전부 다 밀봉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넣고. 그다음 방풍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데 설치된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저겁니다. 비닐이 아니라 그 그물 같은 거거든요. 방충망 같은 경우인데 여기다가 방충망 설치해서 이런 방풍막이라고 해서 이런 그물 같은 거 놓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으니까 그 바람이 맞았을 때 온실이 안 망가집니다. 이것들에 덜 망가지게 할 수 있고 방풍벽도 있다.
집중호우 피해 같은 경우는 제가 할 말은 없고요. 될 수 있으면 온실 높은 데 설치하셔야 되고, 폭설 피해 같은 경우는 딴 것보다는요, 눈 많이 오면은 커튼 열어도 돼요. 그냥 커튼 열어놓고 있으면 괜찮아요. 웬만하면 커튼 닫아놓고 있으면은 묻어질 확률이 있어요. 커튼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 조금 더.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더 저희가 옛날에 직접 퍼 날렸거든요. 밑으로. 종합환경관리보고에는 이제 계절별 관리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그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편한 편인데요. 우리가 대전하고 여기 그러니까 전주하고요. 진주가 있는데 대전과 전주는 비슷하고요. 환경이 진주하고 순천은 다르다. 그래서 뭐 어떻게 다르느냐? 보면은 보통 순천 같은 경우는 강원도 쪽은 평균 온도가 낮은 편이고요. 반대로 대전하고 진주를 보게 되면은 겨울철 광량이 눈에 띄게 달라요. 그러니까 대전이 한 7, 8밖에 안 나오는데 진주는 9.8 거의 10에 육박하죠. 광량이 10% 이상 더 많다. 그래서 진주가 대전이나 전주에 비해서 훨씬 광량이 겨울 많은 지역이고, 춘천 같은 경우는 1년 평균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1, 2도가 낮다. 이것 때문에 강원 춘천 지역이 이제 농사를 이제 작게 다른 겁니다.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광량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일단 보게 되면요. 광량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게 돼요. 10월, 11월부터 1월까지는 광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12월부터 1월까지는 없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로 특히 3, 4, 5, 6, 7, 8, 9까지 특히 8월까지 많고 9월까지는 광량이 매우 많은 걸 볼 수 있고 10월부터 광량이 갑자기 떨어져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장마가 길었던 애거든요. 9월까지 9월에 가을 장마 왔던 때고 가을 장마 안 오게 되면은 광량이 되게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9월까지는 광량이 매우 많고 10월부터 떨어졌다가 갑자기 11월 가면요 광량이 거의 반토막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농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죠. 그래서 광량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농사짓느냐 차이가 있고요. 뭐 일평균 이렇게 지역별로 기후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습도도 보면은 지금 6월부터 7, 8월 달에는 거의 뭐 열대 지역만큼 습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2, 3, 4월 같은 게 습도가 매우 낮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지역별로 습도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겨울철은 광이 없고 장마철은 변화가 있고 여름철은 광이 많고, 뭐 환경과 생육도 한번 쭉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하시고, 그다음에 계획 관리도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관리할까 보는데, 계절별 관리 보게 되면은 겨울 관리를 한번 볼게요. 이게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광량이 부족한 시기가 되겠고요. 외부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난방구가 증가한다. 그래서 온실 내부의 온도도 충분히 올릴 수 없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환기를 시키지 않다 보니까 내부 습도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습도가 높은 시기가 되겠고요. 외환기 업체로 인해서 온실내 CO2가 부족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얘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건 다 똑같거든요. 이게 사실은 한여름 창을 열지 않고 그러니까 열어놓고 있는 시기를 빼거든요. 우리가 일출 직전에는 일출 직전부터 한 2시간까지는 온도를 서서히 상승시키고 시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시간 지나고 나서 12시까지는 우리가 기온 상승되고 이제 광합성을 하는 시기가 되겠고, 1시부터 2시까지는 이제 최저 온도, 최고 온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늦은 시간에는 습을 다시 빼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환경에 따라 거의 계절별로 거의 같아야겠거든요. 그래서 기온은 급격하게 변동하지만 봄은 서서히 변동함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광이 이제 없기 때문에 최대한 광을 끌어올리도록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투과율이 높은 필름을 사용하고 시설 표면에 이슬점이 생기지 않게 관리한다. 그래서 무섭필름 쓰겠죠.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목표라는 게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잘못된 거고, 목표라는 거는 온실의 온도가 이렇게 서서히 상승해서 서서히 떨어지는 것에 목표로 선호한다. 그래서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겨울 작물자는 화방대 효과를 감소시키고 저가보다 저가를 실시하고요. 작물이 지나치게 약할 경우에는 화방을 통째로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노엽을 제거한다. 그 다음에 저희가 봄 되면은 다시 배꼽서기증에 저희가 이제 방제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이 세지니까 차광스크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봄철 환절기 때는 오전에는 생장점이 뜨겁고 지압은 차갑죠. 왜냐면 아직 외부온도 차갑기 때문에. 반대로 초저녁에는 위가 차갑죠. 온도가 낮으니까. 그리고 지압은 따뜻하죠. 낮에 방이 좋았으므로. 우리가 이 편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권 난방도 실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커튼도 지하부가 차가운 경우는 근권 난방을 쓰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반대로 지상부가 초저녁에 차가운 것은 좋은 커튼을 일찍 사용해서 생장점 온도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정도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 정도까지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렵게 오늘 참고로 오늘 이거 수업한 거 있잖아요. 선거 투표 다 끝나하시고 한 2~3시간만 2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면은 거의 80점 맞을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2번 이상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